예, 이번에 8번째 강의죠. 시험 나중에 25일날 보실 텐데 일정 때문에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해요. 공지야 다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해서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오늘부터 다른 시험도 다 보시고 하실 거라 강의를 지금 보통 안 드실 나중에 들으실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 전에만 들으시면 되는데 오늘 배울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기말고사에는 들어가고 중간고사 그런 부분도 물어보시는 분인데 중 같은 거로 체크하고 시험 감독 이런 거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혹시나 그 전에 들으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없겠죠. 예, 그런 부분 있으면 공지를 미리 해드렸을 거예요. 그냥 시험 시간 내에 출석해서 답안만 작성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도 그냥 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다음 주라 붙여넣기 안 해도 그냥 워드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시면 되니까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이 작성하실 필요는 또 없는 사안이라 추가적인 부분 한 부분만 그냥 체크만 하시고 기존에 생각하셨던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때 출석하셔서 시간이 많으시면 2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레포트하고 비슷한 형식이라 감독할 것도 없죠. 서로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똑같은 답안이 나온다면 걸리지만 않게 하세요. 예. 조금은 바꿔주세요. 그래도 양심상 가끔씩 지금은 거의 레포트 글쎄요. 저번에 받긴 받았는데 되게 약식이라 간단한 걸로 받아서 처음 강의할 때 감상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레포트다운 레포트를 받은 것 같은데 과제물을 똑같이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 안 걸릴 것 같으시지만 복붙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양심상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제 와이프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에서 가끔 채점을 해요.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그럼 가끔 화가 난다고 저한테 푸념을 넣어놓고 하긴 하는데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썼더라고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와이프 강의는 좀 많아요. 200명 되나? 150, 200?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똑같이 써서 제출하시는 분들 누가 봐도 이상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 또 그런 거예요. 하긴 다 똑같겠죠. 지금 면접 시즌인 것 같은데 수시 면접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시를 잘 몰라서 체계를 잘 몰라요. 어떤 건지는 아는데 어제 면접 보러 간다고 와이프는 보고 왔대요. 본인 면접 보는 게 60 몇 명인가 면접을 봐야 돼서 수시 지원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수시로 많이 뽑고 정시가 그래도 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대학을 다니시니까 이제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아무튼 면접 기간이라고 해서 신기해서 말씀드려봤고 주택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거의 하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기존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저번 강의에서 저번이죠. 잠깐 영화 일부 인용해서 보여드린 그 계약서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죠. 거기에 특약사항 같은 거 잘 기재하고 적으셔야 된다고 유익 있게 보시고 이런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주택 임대차 그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죠. 표준 계약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 똑같은 양식의 계약서에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을 별도로 적어 놓는 거고요. 특약사항은 당사자들 그냥 원하는 대로 적어 놓으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의사의 합친이 있어야죠. 예. 특약사항으로 적었고 나서 거기에 서명 날의를 하시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불합리한 계약이다,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 날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서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나 요즘엔 많이들 적으세요. 뭐 이런 그 어느 정도 법률적인 개념이나 계약서라는 거에 대한 처분 문서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서 많이 적으세요. 많이 적긴 하시는데 혹시나 잘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번에 걸쳐서 누차 얘기하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선 그렇게 해서 보는데 그 전에 간단한 기사 하나 볼게요. 작년에도 저번 학기죠. 네. 그때 백신 접종 초기였어요. 뭐 이런 기사를 올렸다고 제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맞았고 제 와이프도 맞았고 애들은 못 맞겠죠. 너무 어려서 저희 애들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료 소송 관련해서 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 소송에서는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이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대부분 관련성이 없다, 뭐 기저질환이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유가족이나 아니면은 백신으로 후유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뭐 나중에 돼봐야지 알겠죠. 이게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인과관계를 뭐 입증이 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기도 했죠.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누군가 소송을 하겠죠.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백신 관련해서 뭐 저한테 소송이나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은 아직 없어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런 방식의 이제 백신이 처음이어서 그렇죠. 누군가 감정을 할 거고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하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도 그 전에 인정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땐 의료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일반인들이 당연히 못하겠죠. 뭐 그러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소송의 절차상 진행만 도와주는 것뿐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의료소송은 감정에서 거의 판단이 되는 감정의 결과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감정 자체가 잘못될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내용상 잘못이라기보다는 의료 감정을 신청을 할 때 의사가 그냥 감정 뭐 환자나 아니면 의무기록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판단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판단을 해달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아봐달라, 뭐 이런 취지의 그 감정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그 내용에 맞게 답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용을 잘못 쓰면은 당연히 답변도 이상해지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폼은 있긴 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모더나 백신이나 아니면은 다른 백신과 같처럼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감정 신청서를 뭐 작성해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근막,
뭐 어디 손실 뭐 이럴 땐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공부합니다. 예. 지금은 좀 까먹었는데 한참 공부할 때는 의료소송 들어가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논문도 많이 보고. 그렇다고 제가 의사 수준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 용어들이 있으니까 저도 찾아가면서 보는 거라 많이들 그렇게 해요. 아무리 뭐 감정은 의사들이 한다고 하지만 의사분들이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재판부에 알리고 그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피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감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감정을 신청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되게 뭐 저희한테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죠.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의 거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예. 다른 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시장애, 영구장애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대부분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이 판단이 되겠죠, 당연히. 의학적 소견이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에서 해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뭐 본인의 개인 소견이긴 하지만 다른 의학 지식을 당연히 설치를 해줍니다. 감정서의 기재를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된다 하는데 한시장애하고 영구장애는 딱 구별하기가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한시장애는 몇 년이에요. 장애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판단하기 나름일 가능성도 높아서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무튼 의료 소송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감정 신청서에 따라 나온 감정 결과 이게 잘 안 해줍니다. 감정 의사분들도 바쁘고 감정을 하려면 이제 감정 대상인 그냥 의무 기록으로 감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기존의 뭐 MRI나 CT 찍은 자료와 함께 의무 기록지도 당연히 보내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의료 소송이 발생하시면 안 되겠지만 의료 소송이 발생하면 의무 기록지 종류가 많아요. 뭐 간호 기록지부터 시작해서 수술 기록지 뭐 그런 거 돼가지고 뭐 종류가 한 4-5가지 정도 됩니다. 예,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챙겨 놓으시고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가끔 근데 그게 원래 임의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끔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본인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99%는 안 그러실 거예요. 1%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가 가끔 법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기사들 보시고 뭐 그러시면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판단을 받을 때 인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소송은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인정해주는 범위가 넓어요. 그 진료에 대한 치료 방법 뭐 이런 게 뭐 명백하게 잘못된 부합하지 않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거주 놓고서 봉합하고 이런 경우 뉴스에서 가끔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게 웬만하면 의사분들 손을 들어주긴 합니다. 근데 모두 다 들어준 건 아니에요. 확실히 잘못된 건 다 감정 결과나 이런 것도 잘못된 방식이다 이런 걸 다 얘기해 줍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이제 맞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빨리 종식돼서 백신이나 이런 거 안 맞고 하면 더 좋겠어요. 치료제도 너무 비싸서 그쵸? 제가 비익부 분익비 부익부 비익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종식되겠죠. 내년에는. 그리고 이번 연에도 아마 수업은 11월, 12월, 12월은 정상 수업. 근데 12월은 어차피 정상 수업 해봤자 며칠 못할 테니까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1월이 문제예요. 제가 재판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그리고 옮길 수 없는 재판들이 지금 9군데 포진돼 있어서 12월만 돼도 참 괜찮은데요. 12월 달까지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금요일만, 옮길 수 없는 재판은 금요일만 했거든요. 피고인도 10명 정도 되고 변호사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출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이번 해를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10월 달까지 다 계획해서 재판 한 20번 정도 하고, 21번? 그 정도. 준비기일까지 지금 한 25번? 6번 한 것 같은데,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정이 생각보다 지연돼서 재판부에서도 고심 끝에 11월 달에 재판을 9번을 잡고, 이게 문제가 다 증인신문기일 뭐 이런 거라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의 반나절 아니면 하루를 통째로 사용하는 상황이라 뭐 변동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11월 달에 뭐 일부라도 40명인가 제한해가지고 뭐 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0명씩 가면 그것도 애매해져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 수업을 다시 시작을 이어서 해볼게요. 이건 등기부예요. 작년 아니죠. 올해 1학기 때 썼던 등기부인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른 걸 다시 뽑을까 하다가 소유자고 이런 거 지우기가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 각구 을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계속 말씀만 드리고, 보시면 등기부는 뭐 주소만 알면 다 뗄 수 있다는 거는, 발부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만 알면. 본인 월세를 살던지 아니면 타인의 집이 궁금하시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요즘에 인적사항이 예전엔 뒤에까지 다 나왔었어요. 좀 문제였죠. 근데 요즘에는 뒤에 인적사항은 안 나와요. 주소지나 소유자가 안 나오면 안 되죠.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각구 을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갑구하고 을구는 지금 이게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뒤에 을구 이렇게 써 있죠. 갑구만 좀 지저분하다는 게 뭐 표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압류가 됐다가 해제가 되고 뭐 이러다고 보면은 저게 다 남아 있어요. 뭐 저게 남아 있지 않은 깔끔한 등기부 등본을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현존하는 것만 나오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위에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돼 있죠. 말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받은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소유권을, 여기는 아마 보존 등기를 예전에 했을 거고, 이게 새로 보존 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토지는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가 뭐 분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이 토지 자체는 원래 존재했던 거라 그냥 이 내용대로 이 폐쇄 등기부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전산으로 이기 전에 옛날 등기부들이 있어요. 옛날 등기부에서 전산으로 이기를 해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전에는 또 이런 등기부가 아니에요. 가로 세로가. 예전에 또 달랐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고, 예전 등기부에서 보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고 전산 이기 과정에서는 그냥 이전 등기부터 기재를 한 걸로 보여요. 소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라고 돼 있죠 여기. 매매를 원인으로 누구누구가 산 거예요. 사가지고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거는 뭐 그 다른 데로 이전하고 뭐 이런 거, 주소지가 바뀌고 이러면 주소지 변경 신고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압류, 공매, 압류에 의해서 그 세금 같은 거 안 내가지고 하면 공매 처리분을 해요. 일반 경매 처분보다. 그리고 가압류는 말씀드렸죠. 가짜 압류라고. 본압류 들어가기 전에 압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압류도 따라는 다녀요. 이게 뭐 뒤에서 보는 근저당권처럼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따라는 다녀요. 따라다니면은 안 사겠죠, 사람들이. 당연히 말소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놔두면 안 없어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없어졌겠지.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 말소는 없어요. 취소 소송을 하고 해요. 그래서 골치 아프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취소 소송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럴 때 결정문이 필요한데 결정문 자체도 없어요. 가압류 결정문이요. 가압류 결정문 자체가 없어서 이거 그 말소 없다는 거, 그런 거 증명하는 거를 또 해당 법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해야지 겨우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 30년 40년 지난 건 30년? 20년? 뭐 30년은 아닌 것 같고 한 30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지난 거 취소 소송을 한번 하는데 법원 관할이 달라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문제가 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저희도 한 번은 진짜 겨우겨우 가가지고 그 법원 직원분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면을 아예 새로 하나 작성을 해서 거기서 도장을 받아온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하니까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하시면, 예전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채권 최고액이, 채권 청구 금액, 가압류 청구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저게 본안 소송에서,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만 가압류된 거라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혹시 있으면은 말소를 해달라고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동시에 가압류 해제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동산 따라서 다니는 거라 그래요. 채무자는 뭐 개인일 수는 있어도 이건 부동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압류가 계속 돼 있죠. 뒤에도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돈 갖고 하면, 해제하라고 해달라면 그 채권자,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집행 해제 신청을 하면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해요. 이거는 공매로 그냥 끝났죠. 말소가 다 됐어요, 한 번에. 이 경매나 이렇게 넘어가서 배당을 하잖아요. 나중에 뭐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부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에 따라서 본인이 가져가야 될 이익은 다 가져간 거니까 다 말소가 돼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말소가 안 되는 거는 뭐 임차권 등기 뭐 이런 거는 말소가 안 될 수도 있네요. 근저당권자나 이런 사람이 후순이면. 근데 임차권 등기가 근저당이 후순이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가 당연히 될 거예요. 먼저 배당을 받아갈 거거든요. 지상권 그런 건 사질 않겠죠. 지상권은 지상 건물에 대해서, 땅을 0이라고 하면은 0 위로 하늘 쪽으로 있는 게 지상권이에요. 뭐 그 단어만 봐도 아시겠죠.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합니다. 왜 설정하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건물을 막 져요. 그래서 지상권만 가져가서, 그럼 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가처분할 때, 처분금지 가처분할 때도 지상권 같은 거 같이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다 넣습니다. 요즘 지상권 뭐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하지 않는데 가끔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다가 다르게 되는 경우, 뭐 임대차 계약을 보통 체결하겠지만 지상권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정 지상권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근저당권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근저당권자는 이제 보통 금융기관이 많죠. 개인도 많긴 해요. 개인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은행들이 보통 먼저, 부동산은 워낙에 금액이 비싸죠. 싼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당한 금액을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출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을 많이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잡아요. 그냥 근저당권 뭐 처음 빌린 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이자가 얼마나 대충 계산을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한 번 연체한다고 바로 경매일 들어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몇 번 채고를 하죠. 그래도 안 하면 대출 계약 해제하고 근저당권으로 실행을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지급하지 못하는 그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채권 최고액을 저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금융기관에도 손실이 덜하죠.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 설정을 합니다. 나중에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던가 이러면 이런 부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것도 뭐 이제 공매로 말소가 됐어요. 근저당권자니까 맨 처음에 담보된 재산이라 1번이어서 이분은 다 받아갔을 거예요. 뭐 당해세는 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런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있는 거 빼놓고서는 소액임차인 뭐 이런 거 몇 가지 빼놓고서는 그 가압류나 압류권자들은 남는 돈 가지고 뭐 다 변제받을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모자른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을 배당받는 개념이라 이게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 등기부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